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니 그레이엄 스콧이 지은 즐겁게 일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니 그레이엄 스콧은 심리학 박사이며 법률가이며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두 개 전문 컨설팅 창업자이자 사장이다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 컨설턴트로서 특히 조직 발달과 사회적 역할, 독창성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서로는 Making Ethical Choices와 Resolving Ethical Dilemma가 있으며 이 외에 분쟁 조정, 기업법, 그룹과 조직 등을 주제로 한 저서가 30여 권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도 골치 아픈 일터에서 갖가지 갈등에 시달리는 경영자, 관리자, 직장인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하고 서문에도 밝히고 있고, 머릿말에서는 이 책은 조직 내에서, 직장과 조직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골치 아픈 갈등들을 잘 해결하여 즐겁고 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조언들을 제시한다 하고, 먼저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폭발을 막아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후 이성과 직관을 동원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요인들을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해소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을 알려준다고 머리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크게 늘 감정이 문제다 하는 부분과, 문제가 있다면 풀자, 골치 아픈 사람도 문제없다,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장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늘 감정이 문제다 하는 장에서는 어떤 갈등이든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노와 불신, 질투, 우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다. 문제는 이처럼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는 한 어떤 갈등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면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올바른 행동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이런 감정들을 끌어내기라는 제목으로, 끌어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끌어내기에서는 그러면 이런 무의식적인 감정을 끌어내 자신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감정들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낼 때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반응은 무의식 속에 있는 영향력이나 동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다. 즉 이것은 자신의 행동, 그 이성에서 비롯된 행동과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반응 보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불편해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신에게 숨어있는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조용히 시간을 갖고 자신을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몰입시켜 보라. 그 몰입된 상태에서 이 상황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런 감정이 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등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라. 필요하면은 전문가에게 혹은 타인에게 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이 그대로 표출될 경우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 드러내기 이어서 그 다음 확인하기라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화가 났다면 먼저 잘 다스리는 게 우선이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분이 나쁘면 화를 터뜨릴 줄 모른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도록 계산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
먼저 자신만의 신호를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그 화가 치밀기 시작하면은 조심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이렇게 누른다든지 하나 둘 해서 10가지를 센다든지 손목을 가볍게 두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조건 반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평소에 자신이 선택한 신호와 그로 인해 긴장이 풀어지는 연상관계를 연습해 두어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신호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분노를 억누르라고 말하라. 긴장해, 진정해, 참아, 별것 아니야. 이런 같은 짧은 말을 스스로에게 되풀이하라. 아무리 화가 머리까지 났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쓰면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휴식을 취하라. 때로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골프나 테니스, 수영 같은 스포츠를 즐기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하거나 혹은 친구와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갈등이 정말로 심각하고 또 자꾸 반복되면은 사직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단 감정이 격해있을 때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다스리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비결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생산적인 방법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 중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 이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져라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의 분노와 두려움에 귀 기울여라. 때로는 냉닫기를 갖기보다 당장 상대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다음 상황에서 바람직하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상대가 너무 격해져 있어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때, 상대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만큼의 상대의 적개심이나 의심이 극대화되었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으로 바람직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가 있다면 풀자 하는 제목에서는 직장 내의 갈등은 모든 직장인들이 골치 아파하는 문제다. 그저 기분이 언짢다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데다가 보통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 상사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등 처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사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등의 결과물인 부정적인 감정, 분노, 절망, 씁쓸함, 죄책감, 혼란, 후회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게다가 이들은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불안감까지 증폭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요 사례들은 하나하나 보면은 어떤 문제와 답을 같이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종합해 보면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요인들을 파악해서 가능한 대응책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해결책 혹은 상대가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떤 해결책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골치 아픈 사람도 문제없다 하는 제목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타입별로 나오는데 골치 아픈 사람은 문제없다는 타입에서는 보면 폭발 타입별로는 불평, 삐침, 민감, 그다음에 돌진, 판사, 밀어붙이기, 음흉, 시간 보내기, 고지식, 생색, 내 뜻대로, 안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군뱅이, 저격수, 몽상, 나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타입별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은 없다 하는 큰 제목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어떤 문제든 수월하게 해결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소한 일로도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모르거나 혹 알더라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성과 완전성입니다. 의사소통이 불명확하고 적절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기가 쉽다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노력하든가 솔직히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데다 제대로 듣지조차 못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되풀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즉 시급히 명확하고 확실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그 방법이다. 해서 그 방법을 예로 들면은 입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문서화하여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모를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여 얼마나 이해했는지 점검한다. 상대에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다시 반복해 보라고 한다. 정보가 잘못 이해되었다는 것을 알면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충 설명을 한다. 상대가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다. 상대가 지적받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 두 번째는 대화 단절과 대화 부족이다 하고 이래 봤습니다. 대화가 충분치 않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며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즉 당신이 필요로 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상급자이거나 동료일 때에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부하 직원에게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회의 보고서나 메모, 문서로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단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문제가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신이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정보를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해야 된다.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전달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나? 혼동하거나 불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고정관념, 의미,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표현되지 않은 고정관념이나 의미, 감정은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감춰진 요소를 알아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감춰진 요소를 파악을 하라. 감춰진 고정관념이나 의미, 감정이 존재하는 바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언어와 행동에 의한 의사소통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분노나 질시, 불신,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듣거나 이야기 나눌 때 불신이나 거리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상대의 말이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신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대처할 방법을 결정하라. 상대의 말 중에서 그 말과 상반되는 감춰진 메시지가 있음을 감지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했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다고 느껴지면 우선 조용히 속마음을 파악하고 머릿속에 담아둔다. 한편 믿을 만한 사람과 당신의 문제를 의논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춰진 혹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제목하에서는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가정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 부하 직원이 말을 건성으로 듣는 편이면 상사는 지시사항을 반복하고 명확히 전달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잘못된 가정을 하지 않게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계획과 의도를 명확히 밝힌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 전화나 메모를 통해 점검하고 모두 당신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동의하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정에 대한 경고, 징후에 유의하라고 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 행동을 취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실수를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 경고 신호로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나 예상치 못했던 실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행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정보를 확인하라.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것을 점검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가정에 근거하여 일할 수밖에 없다. 단 이 경우 가끔 일을 중단하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서두르지 마라. 선입견을 직접 확인하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잘 듣기입니다. 잘 듣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사소통은 왈츠 같아서 말하는 사람이 리드하고 듣는 사람이 따라간다. 또한 이는 상대의 말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듣기를 통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메시지까지 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라고 하는 게 여기 잘 듣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대가 화를 내도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라. 넷째, 집중하고 주의하라. 말뿐 아니라 속뜻까지 들어라. 들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 하는 이렇게 잘 듣기의 요소로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음을 강조하라. 행동이나 표정으로 동감이나 흥미를 나타내라. 이렇게 수긍하는 이런 우리 몸동작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점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라. 좀 더 많은 토론과 설명이 가능한 질문을 던져라.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등등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해결책은 뭐냐? 모두 승리자가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의 저변에 깔린 의도와 이익, 욕구를 알아내고 당신과 상대가 중요시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후 다음에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 전략이란 당신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을 얻기 위해 우선은 양보하고 상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라. 당신과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감정통제법에서는 먼저
기본 규칙을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규칙으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라도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다. 대화 중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해진 시간 동안 협상한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과적인 감정통제법에서는 문제점과 입장을 명확히 하라. 감정을 통제하고 기본 규칙을 정한 후에는 서로의 문제점과 자신들의 입장, 이익, 관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의 관점과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와 이익, 관심사를 피력하라. 이런 걸 이제 이런 종류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 직접 물어보는 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속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이런 등이 있고,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이야기하라, 스스로 공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 보면은 5가지 갈등 해소법이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소개하는 건 5가지 갈등 해소법은 토머스와 킬만이 그 제안해서 구체화했던 것인데, 여기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은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정도, 말하면 단정적 혹은 유동적이고, 두 번째 기준은 상대의 관심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사와 상대의 관심사를 나눠서 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상대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정도, 즉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등 해소법에는 이렇게 나누면 경쟁과 협상, 회피, 수용, 타협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가지 갈등 해소법은 보면은 단정적이고 비협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은 경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유동적이고 협조적이라면 수용을 사용할 것이다. 또 단정과 협조의 중간성을 띈다면 협상을 사용할 것이다 해서 그때 거기마다 이게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서 경쟁이란 부분이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은 맞서 싸워 쟁취하라 이런 슬로건이 있고, 경쟁형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면은 다음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그럽니다. 당신의 전략이나 방법이 여러 사람에게 지지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결과가 확실하거나 급히 전략이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야 할 때 이게 좋고, 많은 것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달성할 자신이 있을 때, 전체 회의가 지지분해해서 일을 진척시키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 경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합니다. 협상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라 이렇게 슬로건이 나오고, 협상은 어떨 때 효과적이냐,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하여 서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서로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될 때, 문제가 복잡하고 뿌리 깊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피를 선택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거나 무시한다. 적절히 사용하면 회피는 다음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직접 참여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때, 자신에게 권한이 없거나 혹은 이 일에 관련된 상대가 권한이 더 많거나 상부로부터 더 큰 지원을 받고 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결정을 미루는 게 한 방법인데, 이게 회피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 상황이 복잡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할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더 적격이라고 생각될 때 일이 저절로 해결되리라는 희망이 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을 선택했을 때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합니다. 어떨 때가 더 유리하냐면은 상대보다 권한이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강력할 때, 모든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할 때,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타협을 선택했을 때는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냐면은 양보하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근본적이고 완벽한 해결책 마련할 시간이 없을 때, 임시 방편적이거나 단기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때, 여러 방법이 실패해 협상만이 최선의 기회일 때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는 이런 재반 갈등들을 해소해서 즐겁게 일하는 기술들을 잘 전문가의 입장에서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상사든 부하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권장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